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지난번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다뤄야 할 주제로 산업공동화와 재정위기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업공동화와 재정위기 문제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2011년부터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제조업 위기는 기본적으로 산업 내 고도화의 단절, 산업 간 진화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조업 위기가 특히 동남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남권에서 19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시장과 정보센터에서 수행한 작년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면 2030년쯤 가면은 동남권의 GRDP가 약 8.2%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이고, 사실상 공장 폐쇄가 일어나고 성장률이 더 급감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일어난 러스트 벨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공장을 폐쇄한 살로 지역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장 폐쇄 이후에 한 2, 3년 동안에 GRDP가 거의 28% 가까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남권에서도 역시 공장 폐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와 같은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충격은 지방 소멸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일어난 4개 도시의 현상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위기 문제는 동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기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부분의 부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평택의 파운드리 라인 하나를 메모리 반도체 라인으로 돌렸고, 나머지 공장 2개 건설을 중지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역시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이 산업공동화와 제조의 위기 문제가 탄소중립 위행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결국은 재정위기를 가져오고 환율 위기를 가져오는 경제위기로 치닫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력 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의 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우리 이 주력 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이미 공장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세 부과 체계가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가속화된 식으로 공장 폐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그동안 자발적 감축 노력을 했습니다. 파리 협약 이후에 자발 감축 노력을 했으나 이런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유럽에서, EU에서는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CBAM에서는 유럽 평균 탄소 배출보다 더 높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차액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EU에 있는 탄소 거래 배출권과 같은 가격으로 세금과 같은 돈을 납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더 확대된 아이디어가 2022년에 독일에 의해서 제안된 기후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후클럽의 아이디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학교의 노드하우스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기후클럽에 가입된 나라들은 1톤당 똑같은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기후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은 기후클럽에 가입된 나라들에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후클럽이라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무역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함으로 인해서 이런 논의들이 진전되고 있지 않고 일종의 후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이후에 훨씬 더 강화되고 더 신속한 형태로 탄소세가 도입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화공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아울러서 여러 번 설명드린 아리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라든지 또는 자발적인 다짐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선언을 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최근에는 나아가서 공급망 전방에 걸쳐서 아리백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리백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활발한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산업들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 이것을 충족 못했을 때 계약이 파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코트라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엔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 회사 같은 이런 서버 회사들 같은 경우에 2040년,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한 재생에너지 100% 쓴 것만 구입하겠다, 또는 최소한 40%, 50% 재생에너지 100% 된 거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나아가서 2022년에 ASML이라고 하는 장비 업체는 고객사들이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대만의 TSMC는 2040년까지 대만 공장도 아리백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율 자체가 한참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10%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올 2월 달에 확정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더라도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는 29%가 되는 게 목표이고, 설비 기준으로 한 206기가와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도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이 계획 자체도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이 계획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전력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에는 매우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32%입니다. 우리는 38년에도 29%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지산업 세 산업만 떼내서 필요한 전기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전기량 같은 것을 저희가 시장과 정부연구센터에서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15% 정도의 설비 이용률을 가정할 때 2035년까지 103기가와트 정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즉 2038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설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반 정도가 이 세계 산업의 아리백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아주 빨리 확대를 하겠다는 11차 정기본의 추상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사실상 아직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그리고 트럼프 일기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정책이 지속되고 또 아래백에 대한 압박이 커짐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들이 해외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약 31조 원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고 3월 24일에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앞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지을 계획입니다. 이 2차 전지 공장을 해외에 지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고용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내 언론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있는 대학 존스 홉킨스의 연구소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IRA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2차 전지 같은 것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이전에 이미 한국 2차 전지 회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보고서에 의하면 28,000개의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 없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너무나 어이없게도 한국 정부는 이런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해외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돈 번 것을 국내에 송금할 때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법인이 다름 아닌 한국은행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아닌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돈 번 것들 법인세 감면을 받고 국내에서 번 것들은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투자를 이미 계획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차 전지 외에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발표했고 보조금도 일부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에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사실상 파운드리 공장을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따라서 이런 국내에 사실상 고용 부분들이 창출이 되지 않는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의 위기와 삼성전자의 위기에 더해서 해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 산업의 공동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2기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 것을 더 수입하는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또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 교섭을 통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효과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여파가 어느 정도로 깊고 오래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교역량이 매우 줄어들 것이고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확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미국의 압박 부분 외에도 이 간접적으로 오는 효과들 때문에 성장률이 매우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IMF가 2025년 4월에 올 한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1.0%로 낮췄습니다.
예산을 짤 때 작년에 성장률 2.2%를 예측했는데 올 2월 달에 한국은행이 이미 1.5%로 0.7%포인트를 낮췄는데 4월 와서는 IMF가 무려 1%로 또다시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아주 잘못하면은 0%대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1분기에 수출 물량의 감소로 나타났고요. 특히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다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 관세청 발표를 보면 4월 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수치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효되기 이전에 수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앞당겨서 사실 미국 수입업자들이 수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소비에 대한 영향은 적어도 5월 아니면 6, 7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7월 초까지 90일 유예된 기간 내에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가을부터 충격이 올 겁니다. 미국 경제 자체도 가을부터 충격이 올 것이고 이 충격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크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4월에 발표된 IMF 성장률 예측치에서 미국은 여전히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1.0%였습니다. 사실 JP 모건이 트럼프가 4월 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 다음에 기존의 미국의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4%로 무려 1.6%포인트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IMF의 추정치는 이 JP모건의 추정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추정치인데 이것은 결국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미국은 거의 원래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도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할 수 있다. 올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0.2%포인트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 공동화의 가속화 제조의 위기는 결국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양호하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국가 채무 비율이 35.4%에서 46.9%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4년 사이에 거의 11%, 1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증가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2023년, 24년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 적자의 규모가 그다지 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기간에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5.5%, 4.4%였습니다. 22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있는 기간에 5.4%였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다른 나라들은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9%, 3.8% 재정 건전성이라고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이야기한 3%의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원래는 3% 좀 넘을 것이라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률 예산을 2.2%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장률은 1.5에서 1% 밑으로 가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올해 생길 것이다. 작년 재정년과 비교할 수 없는 세수 결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은 더 커졌죠. 이런 감세가 유지되고 또 더불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12조 추경을 이야기했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30조 이상 추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올해 코로나19 기간을 능가하는 그런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정치에서는 중기 재정 전망으로 2030년 3년까지 GDP 대비 채무 비중이 한 58%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해서 2033년까지 3% 초반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2%대로 2.2%로 낮아진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고 이런 재정적인 위기가 지속된다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은 GDP 대비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1991년에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 무렵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 비율이 무려 130%가 됩니다.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20년이 지난 21년에는 260%까지 증가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50에서 2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일본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에서 이자 지출이 무려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합니다. 단일 예산 항목으로 가장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입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이거보다 작은 7.7%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에서의 국가 채무의 증가 수준은 일본은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화가 진행되면 조기퇴직이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요. 자영업 위기는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노인 빈곤도 훨씬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면 재정적인 지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고령화 속도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60% 밑이 아니라 120%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곧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정부 대통령실로 이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기재부에서 특히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막 쓰게 될 때 그렇다면 기재부가 반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눈치를 본다고 기재부가 예산이 있는데 숨겼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에서 특히 초반에 중반에 아직 힘이 있을 때 관료가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잘못했다고 경제정책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비난돼야 될 것은 대통령을 했던 윤석열 씨고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의 참모들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사실 관료가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관료들은 왜 그러냐?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바쳐서 자기는 정치적으로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산들을 자기들이 주무르기 때문에 떡고물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서 퇴임 후에 갈자리들이 많아지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거의 환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기재부에 맡겨서 실질적인 책무감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탁을 한 관료들이 예산을 주무르면서 충성을 바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사익을 챙기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통령실로 가면은 그 책임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산은 정치 과정입니다. 행정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정치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써서
또는 충분히 잘 경제정책을 못해서 일본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런 급격한 경제정책의 실패 또는 재정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기재부가 예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견제와 방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책무감과 투명성을 제고해야만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와 예산정책 또는 재정정책의 실패를 정치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요인들을 주게 됩니다. 다음 주 박사님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공동화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 크게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하고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가버넌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